나는 3시간째 부두를 걷고 있었다. 낡아빠진 부츠 속 발은 청은망은이었고 지갑 속 27,000원은 지난주 아파트를 잃고 남은 내 전 재산이었다. 항구는 디젤 연료와 썩은 생선 냄새로 진동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은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낚싯배 옆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하얀 페인트는 선체에서 길게 벗겨져 있었고 닷줄에서는 녹물이 흘러내렸지만 엔진실은 잘 관리된 듯했다. 선미에는 마리아의 꿈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손으로 쓰여 있었다. 뱃머리 근처에서 밧줄을 점검하던 남자가 분명 선장이리라. 그는 능숙한 사람처럼 갑판을 돌아다녔다. 나는 너무 애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천천히 다가갔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절박한지 단번에 알아챈다. 오늘만 해도 벌써 3군데 배에서 거절당했고 내 자신감은 은행 장호만큼이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선원 구하십니까? 그는 밧줄을 감다가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를 제대로 처음 보게 되었다. 남자는 아마 60대쯤 되었을 것이다. 햇볕에 많이 그을려 주름진 피부가 눈에 띄었다. 짧게 깎은 회색 머리는 낡은 선장 모자에 대부분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 즉시 시선이 꽂혔다. 여튼 파란색 눈은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항상 주시하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경험 있나? 그가 몸을 고추쓰며 말했다. 조금 있습니다. 5년 전이긴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연어잡이배에서 2시즌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부두에서 일했지만 그물과 밧줄 다루는 법은 잘 합니다. 그는 내 다른 옷과 얼마나 절박해 보이는지를 알아차린 듯 한동안 나를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선장이라면 신원 조회를 요구하거나 내 배경을 알고 싶어 하거나 심지어 빠른 신분 조사를 했을 것이다. 이 남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감이라네. 그가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부르지. 박민준입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의 악력은 그물과 파도와 싸우며 얻은 굳건한 힘이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2주간 뉴포트 서쪽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나. 안도감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 나는 거의 대답하는 것을 잊을 뻔했다. 네, 물론입니다. 급료는 괜찮고 식사와 잠자리는 포함이다. 그는 내 빚을 갚고 돌아오면 새 거처를 구할 수도 있을 법한 액수를 말했다. 힘든 일이고 근무 시간은 길다. 그리고 나는 엄격하게 배를 운영한다. 괜찮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타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배를 구경시켜주거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하며 뒤따랐다. 대신 그는 잠시 안으로 사라졌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다. 무슨 일이든 확정하기 전에 이걸 읽어봐야 한다. 그가 건네주며 말했다. 종이는 평범한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였다. 하지만 내가 펼쳐들자마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블록체로 쓰인 5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다. 하나,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절대로 물을 보지 마라. 둘, 그 시간에 선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절대 대답하지 마라. 셋, 배가 이유 없이 멈추면 침착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라. 내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 즉시 갑판 아래로 내려가라.
5. 무언가가 배를 공격하면 공격이 멈출 때까지 숨어 있어라. 나는 2번이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김영감이 미소를 짓거나 농담이라고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저 그 옅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진지했다. 나는 말을 시작하다 멈췄다. 현명한 선택이라면 종이를 돌려주고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27,000원과 잘 곧없는 처지는 현명한 선택을 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참 길들이기 같은 건가요? 내 배에서는 그런 거 없다.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 규칙들은 네 목숨을 살려줄 거다. 그대로 따라라. 예외는 없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내 등골에 오싹한 한기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항해 지도나 날씨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는 마치 나쁜 공포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렸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라니요. 나는 목소리를 가볍게 하려 애썼다. 제가 정말 그런 걸 보게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오래 나가 있으면 아마 보게 될 거다. 김영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요점은 그녀를 보면 즉시 가판 아래로 내려가라. 그녀에게 말을 걸지 마라. 손을 흔들지 마라. 도우려 하지 마라. 그냥 눈에 띄지 마라. 나는 종이를 접고 항구를 둘러보았다. 다른 배들은 정박지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선원들은 평범한 어업 준비로 분주했다. 아무도 초자연적인 만남이나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저기, 김영감님, 저는 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말했다. 어떤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조건이라면 괜찮습니다만 당신은 마치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이지. 그는 낡은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가 무덤덤하게 말하는 방식은 그가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극적으로 말했을 때보다 더 나빴다. 그는 분명 수십 년을 바다에서 보냈고 배와 날씨 그리고 상업어업의 모든 현실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게 유령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목록을 건네고 있었다. 그럼 거래는 성사된 건가? 김영감이 물었다. 나는 다시 종이를 보고 그리고 배를 보았다. 그것은 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규칙들은 이상했지만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 시간 동안 물을 보지 않고 신비한 생명체에게 공격받으면 숨는 것뿐이었다. 늙은 어부의 미신에 장단 맞춰주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으리라. 네, 나는 말했다.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좋다. 내일 아침 5시에 정확히 와라. 보급품을 싣고 조류와 함께 출발할 거다. 그는 조타실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가 멈췄다. 민준아, 그 목록 잘 가지고 다녀라. 잃어버리지 마라. 침대에 놓아두지도 마라. 그 규칙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과 또 다른 실종자 보고서가 되는 것의 차이다. 나는 그가 조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부두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정말 이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평범한 어업보다 더 이상한 일에 서명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이면 나는 초자연적인 여인과 괴물을 믿는 선장과 함께 배에 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일자리가 생겼고 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교대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규칙들은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것은 김영감의 규칙이었고 그는 내가 그것들을 따르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2주 동안 늙은 남자의 유령 이야기에 장단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는 예상보다 빨리 마리아의 꿈에서의 삶의 리듬에 적응했다. 일은 내 손을 바쁘게 만들었고 마음을 몰두하게 했다. 그물을 올리고 어획물을 분류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일. 바다에서는 태양의 위치가 어떤 시계보다 중요했기에 하루하루는 다음 날로 이어졌다. 김영감은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배를 운영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작업은 적절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는 내게 어군 탐지기를 읽는 법,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깊이로 그물을 설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밧줄과 도구를 다루느라 내 손에는 새로운 굳은 살이 박혔고 짠 바닷바람은 거칠기보다는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김영감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매일 저녁 1시 45분쯤 그는 시계를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주 시계를 확인했다. 몇 분마다, 그리고 1분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면 그는 갑판 아래로 사라졌다가 정확히 새벽 5시에 다시 나타났다. 그 3시간 동안 배는 자동 항해 중이었고 나는 밤 경비를 홀로 섰다. 처음 몇 번은 그가 잠을 자거나 서류 작업을 하는 줄 알았다. 선장들은 아마도 선원들이 없을 때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5번째 밤이 되자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감이 새벽 5시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쉬었다기보다는 지쳐 보였다. 그의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는 힘든 밤을 보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괜찮으세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유난히 지쳐 보이는 얼굴로 아래에서 올라오자 내가 물었다. 괜찮다. 그가 커피를 내리기 전에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가끔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 매일 밤 정확히 그 3시간 동안. 김영감은 커피 가루를 재다가 멈췄다. 불면증도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다. 가장 심할 때는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손실해서 책을 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지만 내가 관찰한 것과는 맞지 않았다. 낮에 그의 손실을 지나갈 때 나는 그의 손실에서 책을 본 적이 없었다. 독서등도 잡지 더미도 없었으며 매일 아침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는 책을 읽은 사람보다는 잠을 깨기 위해 싸운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가 정확한 시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지였다. 나는 불면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일해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매일 밤 정확히 3시간 동안 시계처럼 사라지지는 않았다. 김영감의 스케줄은 너무 정확해서 내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 7번째 밤이 되자 규칙들은 선장의 이상한 미신이라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믿는 무언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가 시계를 확인하는 방식, 고의적인 시간 준수, 피로. 이 모든 것이 평범한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례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 접어둔 그 종이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고 있었다. 규칙 하나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절대로 물을 보지 마라. 도대체 그 특정 시간 동안 바닷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런 규칙이 필요하단 말인가. 8번째 밤, 결국 호기심이 상식을 이겨버렸다. 김영감은 언제나처럼 정확히 2시에 갑판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2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주갑판으로 향했다. 배는 시야 확보에 충분한 반달 아래 잔잔한 바다를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태평양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어둡고 푸른 검은 물은 부드러운 물결에 달빛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뱃고동은 배 뒤로 길게 흰 선을 그리며 이어졌다. 이상한 것도 위협적인 것도 없었다. 그저 바닷물이 바닷물답게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좌연 난간으로 걸어가 파도를 내려다보았다. 파도는 수백만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바람과 조류에 의해 형성되어 규칙적인 리듬으로 흘러갔다. 배의 선체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최면적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거품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패턴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눈이 나를 속이는 줄 알았다. 파도가 다른 모양을 형성하고 더 이상 무작위적이지 않은 무언가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내가 보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물은 더욱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물결 대신 수면은 길고 규칙적인 능선으로 솟아오르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파도 형태가 아니었다. 너무나 대칭적이었고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내가 보는 동안 능선들은 더욱 뚜렷해지고 뚜렷한 가장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것들이 이빨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대한 이빨. 각각은 우리 배만 한 크기였고 수평선 너머로 뻗어나가는 평행한 줄로 해저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태평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입의 내부였다. 그리고 우리 배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이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이 충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서로 맞물려 갈아대는 소리. 그 갈아대는 소리는 배의 갑판을 통해 느껴지는 진동을 만들어냈다. 규칙적인 맥박. 물은 만약 그것이 아직 물이라면 침처럼 이빨 사이를 흘렀고 병든 녹색빛을 내는 밝은 거품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거의 내 청각 한계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저 바람이나 파도 소리일 수도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갈아대는 소리가 커지면서 속삭임은 더욱 뚜렷해졌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모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겹치고 뒤섞여 혼란스러운 긴급한 의사소통의 소리가 되었다. 그 목소리들은 무작위적인 잡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게 중요한 무언가를,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난간 너머로 몸을 더 기울이며 개별 단어를 알아내려 애썼다. 갈아대는 이빨들은 이 불가능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속삭임 아래에서 깊은 소리를 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성적인 부분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다가 입으로 변하지 않고 물이 외계어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움은 목소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필요성에 비하면 멀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손은 난간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아팠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은 얼어붙었고 내 뇌는 아래의 불가능한 장면을 처리하려 애썼다. 배는 살아있는 목구멍이 된 곳을 꾸준히 항해하며 이 알 수 없는 존재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속삭임은 더욱 강해지고 음조와 볼륨이 높아졌다. 개별 목소리들이 혼란 속에서 뚫고 나오기 시작했다. 거의 의미가 통하는 말로 내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금지된 시간에 마침내 자신들을 바라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깨를 잡고 나를 뒤로 잡아당기는 손길을 느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김영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속삭임을 꿰뚫었다. 그는 나를 난간에서 떨어뜨려 선실 해치 쪽으로 끌고 갔고 그의 악력은 멍이 들 정도로 강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은 컥컥거리는 소리와 헐떡거림으로 나왔고 나는 물 쪽을 가리켰다. 김영감은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해치 쪽으로 끌고 가면서도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하지 마. 그가 말했다. 뒤돌아보지 마. 당장 갑판 아래로 내려가. 그는 나를 거의 떠밀다시피 사다리 아래 선실로 밀어넣고 우리 뒤로 해치를 쾅 닫았다. 위에서 벌어졌던 기괴한 장면에서 배 내부의 평범한 모습으로 갑자기 바뀐 상황은 나를 혼란스럽고 떨리게 만들었다. 김영감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 선실을 돌아다니며 자물쇠를 확인하고 아직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묶었다. 물을 바꾼.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김영감님, 저 밖에 뭔가 있어요. 바다가.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이빨도 있었고 목소리도 들렸어요. 네가 뭘 봤는지 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격노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그 규칙들을 준 이유다. 그리고 네가 그걸 따라야 하는 이유고 속삭임은 여전히 복도를 통해 들렸지만 이제는 희미했다.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난 듯 이야기가 중단된 것에 좌절한 듯 들렸다. 김영감은 보관함으로 가서 휴대용 라디오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다. 그가 켰을 때 나는 정정이와 백색 소음이 섞인 듯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그들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가 볼륨을 조절하자 속삭임이 희미해졌다. 그들은 간섭을 싫어한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거대한 이빨이 우리를 에워싸면서 배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엔진은 꾸준한 소음을 내고 있었고 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항해를 계속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물었다. 김영감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47분. 그가 안전하게 갑판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2시간 이상이 남아있었다. 그게 바로 아래에 사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 3시간 동안은 수면 가까이 와서 네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돌아오지 못한다. 규칙들.
규칙들이 네 목숨을 살려줄 거다. 김영감의 분노는 사라지고 매일 아침 내가 보던 피로로 바뀌고 있었다. 모든 규칙은 너 이전에 누군가가 그것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는 다른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비볐다. 내가 이걸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네가 이해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라디오의 정정이, 소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밖에서는 바다가 정상적인 소리를 되찾는 것이 들렸다. 이전의 이상한 소리 대신 선체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이 여전히 저 아래에 있으며 첫 번째 규칙을 어길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20년 됐다. 김영감이 말했다. 내 첫 선장이 내게 준 것과 같은 목록을 보여준 이후로. 그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저 규칙을 따르거나 죽으라고 했다. 나도 네가 방금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옅은 파란색 눈으로 나를 보았고 나는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지식을 짊어지고 다니는 데서 오는 깊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 차이점은 나는 내가 떨어지기 전에 나를 끌어당겨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가 계속했다. 내가 제때 너를 찾으러 간 건 운이 좋았던 거다. 나는 난간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생각했다. 그 속삭임을 멈출 수 없었던 방식. 김영감이 나를 잡지 않았다면 나는 넘어갔을까?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에게 합류하기 위해 그 이상한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을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왜 그런 것이 있는 바다에서 계속 조업을 하십니까? 김영감은 다시 시계를 힐끗 보았다. 고기가 잘 잡히고 돈이 더 좋고 누군가는 이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법을 알아야 하니까 규칙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 민준아, 그대로 따르면 괜찮을 거다. 무시하면. 그는 우리 위의 갑판을 가리켰다. 몇 분 전만 해도 속삭임이 내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규칙들을 다시 읽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미신처럼 보이지 않았다. 끔찍한 경험을 통해 이 바다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들이 쓴 생존 매뉴얼처럼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했다.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어야지. 김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제부터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항구로 돌아가서 새 선원을 찾아야 할 건지다. 나는 규칙들을 다시 보고 그리고 김영감의 늙고 지친 얼굴을 보았다.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실제였고 위험했다. 하지만 김영감은 20년 동안 그것과 싸워왔고 같은 절차를 따랐으며 여전히 살아있었다. 규칙들은 그가 그것들을 철저히 따르는 한 효과가 있었다. 듣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좋다. 안전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1시간 15분 남았다. 그 시간 동안 저 종이에 있는 모든 단어를 외우는 데 쓰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규칙들은 제한이나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과 또 다른 실종자 보고서가 되는 것의 차이였다. 나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지만 적어도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있을 때 배웠다. 나는 새벽 5시까지 남은 시간을 그 5가지 간단한 규칙을 읽고 또 읽으며 보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김영감이 마침내 해치를 열고 갑판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선언했을 때 바다는 다시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희미해지는 달빛 아래 그저 어두운 불이었고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던 공포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여전히 저 아래에 있으며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어리석게도 물을 바라볼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형된 바다를 마주한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은 나를 주선실의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전에 본 적 없는 서류철을 펼쳤다. 거대한 이빨이 우리 배 아래에서 갈리는 것을 생각하면 내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다. 그리고 김영감의 얼굴 표정은 그가 일반적인 어업 절차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어제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물었지. 그가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이제 네가 여기서 정말로 뭘 다루고 있는지 이해할 때가 됐군.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문서는 3년 전에 해양경찰 사고 보고서였다. 사라 아내라는 상업 어선이 뉴포트 서쪽 40마일 해상에서 표류하는 채로 발견되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안전장비는 제자리에 있었다. 선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몸싸움이나 비상 상황의 흔적도 없었다. 배는 그저 텅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마치 3명의 숙련된 어부들이 갑판에서 내려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지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김영감은 나에게 또 다른 보고서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를 건넸다. 모닝스타는 그물이 윈치에 매달린 채로 표류하고 있었다. 태평양의 꿈은 조리대 위에 아침 식사가 여전히 따뜻하게 놓여 있었고 커피포트에는 커피가 끓고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12척의 배, 모두 우리가 지금 조업하는 해역과 거의 같은 어장에서 발견되었다. 모두 아무런 설명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 모든 선장들은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 김영감은 서류 더미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옛날 이야기는 그저 어부들의 허풍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이들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을 거고 또 다른 이들은 규칙을 조금만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는 보고서 중 하나를 집어들고 세부 사항을 읽어보았다. 수사관은 개인 소지품이 건드려지지 않았고 돈은 여전히 선원 숙소에 있었으며 조난 신호나 비상 신호가 없다고 기록했다. 세 남자가 잔잔한 바다에 떠있는 배에서 단순히 사라진 것이다. 이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나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다음 달이면 20년이 된다. 김영감은 낡은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 선장 밑에서 일할 때 규칙을 배웠지. 그가 내게 준 것과 같은 종이 조각을 건네주고 모든 단어를 따르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했어. 김영감의 표정은 계속해서 멀어졌다. 나는 박 선장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있었던 늙은 뱃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30년 동안 이 바다에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고 조업했어. 같은 어장에서 일하는 다른 배들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잃었지만 박 선장은 항상 모두를 집으로 데려왔지. 그는
보고서들을 모아 다시 서류철에 넣었다. 박 선장은 그의 선장에게서 규칙을 배웠고 그 선장은 그 이전의 선장에게서 배웠지.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거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지. 나는 그 불가능한 이빨 아래에서 내 이름을 속삭이던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다. 김영감이 나를 제때 잡지 않았다면 나는 난간을 넘어갔을까? 마리아의 꿈은 며칠 후 텅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을까? 다른 누군가의 서류철에 있는 또 다른 사고 보고서처럼 죄송합니다. 나는 말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래, 믿었어야지.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는 없었고 너무 많은 경험에서 오는 무게감만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네가 규칙을 시험한 첫 선언은 아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거야. 차이점은 너는 아직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는 일어서서 서류철을 치웠고 내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캐비닛에 잠가 두었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다. 이 규칙들은 제한이 아니야. 민준아, 그것들은 우리와 이 바다에 사는 것 사이에 유일한 방패다. 그날 밤, 김영감이 정확히 새벽 2시에 갑판 아래로 사라졌을 때 나는 묻지 않고도 그와 함께했다. 우리는 주 선실에 앉아 정정히 소리가 나는 라디오를 들었고 배는 우리 위로 금지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김영감이 왜 매일 아침 지쳐 보이는지 이해했다. 그 3시간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때 끝없이 느껴졌다. 갑판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발소리나 발톱 소리 또는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었다. 김영감은 의자에서 졸았지만 나는 깨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다시 갑판으로 몰래 올라가 바다가 전날 밤처럼 변하는지 보고 싶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했다. 하지만 충동을 느낄 때마다 나는 실종자 보고서들을 떠올렸고 나 자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했다. 정확히 새벽 5시 정각. 김영감은 시계를 확인하고 라디오를 껐다. 이제 올라가도 안전하다. 그가 말했지만 그는 천천히 움직였고 매우 피곤해 보였다. 우리가 갑판으로 올라섰을 때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다. 바다는 이른 아침 햇빛을 반사했다. 바다새들은 멀리서 울고 있었고 우리의 뱃고동은 배 뒤로 곧고 하얗게 이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수면 아래에 있었던 공포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사흘 후 우리가 해질녘에 최근 어획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배 엔진의 음정이 변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배경소리가 되었던 꾸준한 소음이 더 높은 음으로 변했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하지만 물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움직임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엉킨 그물을 풀다가 고개를 들어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엔진 소리는 괜찮았다. 속도도 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던 느낌이 완전히 멈췄다. 우리는 제자리에 떠 있었고 앞으로 가지도 뒤로 표류하지도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첫 본능은 엔진실을 확인하거나 측면을 살펴보아 해저에 무언가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규칙셋이 떠올랐다. 배가 이유 없이 멈추면 침착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라. 나는 조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물고기 분류를 계속했다.
김영감은 자신의 일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다른 용기에 담고 일주일 내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크기와 종류를 확인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꾸준했으며 마치 이전에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 같았다.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는 그가 계속해서 시계를 힐끗거리는 방식이었다. 1분 정도마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인 다음 물고기 분류로 돌아갔다. 나는 그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밧줄을 풀고 어획물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갔다. 배는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고 바다는 우리 주위를 움직였으며 파도는 우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 지나갔다.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제자리에 갇힌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일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어업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장비를 확인하거나 엔진을 시험하거나 적어도 주변을 둘러봐서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김영감이 침착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임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내 본능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게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김영감은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10분. 그가 마치 세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나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다. 물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즉시 다시 시작되었다. 엔진 소리는 같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평소 속도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다. 김영감은 나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을 잘 따랐군. 그가 말한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했다. 나는 잠시 그를 응시한 다음 우리 주변의 바다를 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였다. 태평양에서의 또 다른 저녁일 뿐이었고 10분 동안 무언가에 의해 제자리에 갇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김영감의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계속 일하고 빛이 희미해지면서 나는 이 이상한 사건들이 드물거나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여기서 정기적으로 발생했고 김영감이 20년 동안 신중하게 관찰하고 힘든 경험을 통해 배운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규칙들은 가끔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에 대한 보호막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불가능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침이었다. 배는 때때로 기계적 결함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이유로 멈췄다. 금지된 시간에 선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들이 물 위를 걸었고 생명체들이 아래에서 공격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5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목록을 다시 읽었다. 이제 각 규칙이 누군가의 끔찍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물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기 위해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 또 다른 누군가는 선실문을 두드리는 신비한 소리에 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냈다. 규칙들은 나 이전에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의 경험이 이 5줄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했다. 기명감이 옳았다. 규칙들은 이 저주받은 바다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따르는 것은 집에 돌아오는 것과 태평양 해상에서 표류하는 채로 발견되는 또 다른 텅 빈 배의 선원이 되는 것의 차이였다. 배가 불가사의하게 멈춘 후의 날들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나는 기명감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가 모든 작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무엇이 언제 잘못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일상이 계획된 것 같았고 모든 시간은 의도적이었다. 나는 내 시계를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항상 잘못된 징후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출항 9째 날, 오후 3시경 날씨가 험악해졌다. 흩뿌리던 구름은 북서쪽에서 몰려오는 완전한 폭풍우 시스템으로 변했고 거친 바다와 맨살에 닿으면 따가운 비가 내렸다. 기명감은 파도와 싸우기보다는 파도를 타고 나아가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고 우리는 움직이거나 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묶었다. 나는 선미 근처에서 밧줄을 감고 있다가 우리 앞의 물결 패턴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와 물보라 사이로 파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듯했다. 폭풍 속에서 예상되는 거친 물살 대신 한 지점의 수면은 마치 거친 물길을 가로질러 길이 뚫린 것처럼 거의 매끄러워 보였다.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흰 옷을 입은 형체가 우리 배 쪽으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을 구르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꾸준한 걸음으로 주저하거나 자세를 고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 주위로 흐르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혀 젖지 않았고 흠뻑 젖은 천처럼 몸에 달라붙지도 않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 주위로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모든 것을 적시고 있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말라 있었다. 내 첫 본능은 소리를 지르며 기명감에게 누군가 물에 빠져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칙넷이 갑자기 떠올랐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 즉시 갑판 아래로 내려가라. 나는 밧줄을 떨어뜨리고 달리지 않고도 가능한 한 빨리 선실 해치로 향했다. 김영감님, 나는 조타실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쳤다. 당장 갑판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는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곳, 다가오는 형체 쪽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질문을 하거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동항법 장치를 켜고 브레킷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움켜쥐고 선실 해치로 향했다. 우리는 둘 다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김영감은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우리 뒤로 해치를 잠갔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그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한 50야드쯤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선실을 돌아다니며 모든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블라인드를 내렸다. 보통 빛이 들어오던 작은 포트홀은 완전히 가려져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었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가 무정이를 무릎에 놓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밖을 보지 마. 폭풍은 우리 위에서 계속 휘몰아쳤지만 바람과 빗소리 아래에서 나는 다른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다. 갑판 위를 걷는 발소리. 가볍지만 또렷하게. 배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것들은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사람의 무거운 부츠 소리가 아니었다. 이 발걸음은 부드럽고 정확했으며 마치 단단한 땅 위를 산책하는 사람 같았다. 김영감은 발소리가 머리 위에서 계속되는 동안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때로는 그 발소리가 덮개로 가려진 창문 근처에서 멈췄고 나는 유리창에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듯한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두드림이었다. 발소리는 배 전체를 돌며 각 창문과 출입구에서 멈췄다. 주 선실 해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들었다. 여전히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대답을 원하는 소리였다. 김영감은 내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지만 내 입은 너무 말라 어쨌든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1시간 동안. 그 여자는 우리 배 주위를 돌며 걸었다. 때로는 발소리가 몇 분 동안 멈추기도 했고 그 침묵은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블라인드를 들어올려 갑판을 엿보고 싶은 강한 충동과 싸웠다. 하지만 나는 변형된 바다, 우리 배 아래에서 갈리는 거대한 이빨, 그리고 나를 물에 빠뜨리려 했던 목소리들을 기억했다.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인간처럼 보여도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규칙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선실 바로 밖에 서 있을 것이다. 마침내 김영감의 시계가 확인해준 57분 후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는 10분 더 완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김영감이 천천히 블라인드 하나를 들어올려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갑판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각 창문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우리가 선실에서 나왔을 때 폭풍은 시작되었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갔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구름이 많지만 평화로운 하늘 아래 부드러운 파도가 일었다. 하지만 갑판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비에 젖은 맨발 발자국이 갑판 전체를 덮고 있었다. 비에 젖은 표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긴 작은 맨발 발자국. 그 발자국들은 내가 아래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들었던 정확한 경로를 따랐다. 그것들은 조타시를 돌았고 각 창문에서 멈췄고 주 해치 주위에 여기저기 나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장비는 우리가 놓아둔 그대로였다. 밧줄은 여전히 제대로 묶여 있었고 그날 일찍 잡은 물고기도 여전히 창고에 안전하게 있었다. 그녀는 들어올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야. 김영감은 지도를 읽는 사람처럼 발자국을 살피며 말했다. 언제나 그렇지. 하지만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한 효과가 있다. 이틀 밤 후 나는 규칙 다소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큰 무언가가 수면 근처에서 배의 선체를 강타했다. 충격은 배 전체에 진동을 보냈고 식당의 접시를 흔들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장비까지 움직일 정도로 강했다. 김영감은 즉시 시계를 보았고 나는 무엇이 우리를 쳤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내가 생각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충격이 배를 흔들었다. 이번에는 우현에서, 그리고 다시 선실 바로 아래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거대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배 주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충격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격렬해졌다. 나는 금속 선체에 발톱이 긁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무 두꺼워서 손상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강판을 가로질러 길게 긁히는 소리. 그 소리는 칠판에 손톱을 긁는 소리처럼 내 이를 아프게 했고 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긁히는 소리와 충격음 사이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아닌 소리들이 들려왔다. 기름통만 한 폐를 가진 존재에게서 나오는 듯한 포효. 인간의 청각으로는 너무 낮고 너무 높아 들을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게도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들은 내게 깊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김선장실로. 김영감이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규칙 5, 지금이야. 우리는 김영감의 개인 선실로 이동했다. 김영감은 우리 뒤로 문을 잠그고 유일한 포트홀이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배의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추가 잠금 장치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공격은 밖에서 계속되었고 이제 아래에 있는 무엇이든 우리의 방어력을 시험하듯이 선체의 다른 부분에 집중되었다. 긁히는 소리는 더욱 강렬해졌고 나는 그 생명체가 실제로 외부 선체 플레이트를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철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금속이 찢겨져 나갔다. 하지만 손상은 내부 선체에서 멈추는 듯 했으며 마치 배가 이런 종류의 공격을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다. 이게 보통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나는 물었지만 답을 듣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김영감은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5분. 그가 말했다. 항상 정확히 5분. 더 길지도, 더 짧지도 않다. 마치 그의 말에 답하듯이.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무언가가 배를 칠 때마다 배 전체가 흔들렸고 포효 소리는 너무 커서 가슴에서 느껴졌다. 긁히는 소리는 이제 여러 개의 발톱이 함께 작동하며 모든 외부 표면의 약점을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영감의 시계에 따르면 정확히 5분 지점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침묵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전해서 내 귀에는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충격도, 긁히는 소리도, 이상한 포효도 없었다. 그저 바다 위의 배가 내는 평범한 삐걱거리는 소리와 선체에 부딪히는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우리는 10분 더 기다렸다가 김영감이 문을 열고 우리를 주 선실로 다시 데려갔다. 모든 것이 우리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지만 배는 분명히 큰 피해를 입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갑판으로 나갔을 때 선체에는 거의 1인치 두께의 강판을 절반쯤 뚫고 들어간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손상은 안으로 뚫고 들어오기 직전에서 멈췄다. 이전 선원들은 규칙을 무시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패닉에 빠졌어. 김영감은 우리가 아침 햇살 아래 발톱 자국을 살펴보는 동안 말했다.
규칙을 무시한 이들은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갔지. 패닉에 빠진 이들은 싸우거나 소리를 내려고 했고 어느 쪽 접근도 그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어. 나는 홈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엄청난 힘을 가진 무언가가 종이처럼 금속을 찢어 놓은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느껴졌다. 그 자국들은 내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깊었으며 물에서 접근할 수 없어야 할 선체 부위를 덮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다른 선원들과 똑같이 됐지. 김영감이 말했다. 그들은 이제 실종자 보고서의 일부가 됐어. 배는 텅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고 몸싸움의 흔적도 모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는 그 옅은 파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집에 돌아오는 것과 사라지는 것의 차이는 운이 아니다. 민준아, 그것은 규율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매번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 그날은 내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항해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무작위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김영감이 신중한 관찰과 힘든 경험을 통해 배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다. 규칙들은 가끔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불가능한 일들이 예정대로 일어나는 바다를 여행하기 위한 정확한 생존 지침이었다. 나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부터 장비 정비까지 모든 것을 측정했다. 나는 5가지 규칙뿐만 아니라 김영감이 그것들을 실행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외웠다. 그가 창문을 가릴 때 나는 그가 어떤 잠금 장치를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 기록했다. 그가 숨을 곳을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이 그들을 잘 작동하게 하는지 연구했다. 그가 사건들의 시간을 측정할 때 나는 그의 정확성을 따라 배웠고 그가 찾은 패턴을 신뢰하게 되었다. 규칙들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지키고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며 다른 것을 하라고 외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과 마주했을 때 본능과 싸우는 규율을 요구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선원들이 우리 이전에 실패했는지 이해했다. 초자연적인 위협을 믿거나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발톱이 선체를 긁고 이상한 목소리가 물에서 이름을 부를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물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돕는 것을 스스로 멈춰야 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그들을 구하고 싶어 할 때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야 할 것들을 다룰 때 너무 단순해 보이는 규칙들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규칙들은 효과가 있었다. 김영감이 그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나도 증거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규칙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냈기 때문에 존재했다. 나는 선실벽에 등을 기대고 머릿속으로 며칠이 지났는지 100번째쯤 세었다. 우리가 여기 나온 지 3일째였고 내일 아침 우리는 포틀랜드 항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나는 김영감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시계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지만 마지막 밤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된 일에 대비할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정확히 새벽 2시에 갑판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를 살려준 것과 같은 일상적인 절차였다. 김영감은 정정이 소리가 나는 라디오와 함께 자신의 의자의 자리를 잡았고, 나는 작은 테이블 근처에 평소 내 자리를 잡았다. 백색 소음은 익숙한 보호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로 선실을 채웠고, 나는 또 다른 3시간의 새벽까지 기다림에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노크 소리가 시작된 것은, 하지만 이것은 규칙들에 묘사된 패턴이 아니었다. 3번의 부드러운 노크 후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실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맨주먹으로 나무를 뚫으려 하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요구하는 듯했다. 그 소리는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라디오의 정정이 소음을 압도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김영감은 시계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마리아의 꿈에 탑승한 이래로 나는 그가 초자연적인 스케줄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노크 소리는 규칙이 예상하게 했던 것과는 달랐고, 그의 표정은 그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재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규칙둘은 3번의 노크라고 했습니다. 나는 두드리는 소리 위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도 규칙둘이 뭐라고 하는지 안다. 김영감은 라디오 볼륨을 조절했지만 정정이 소음은 우리 문을 공격하는 격렬함과 경쟁할 수 없었다. 이건 더 이상 규칙둘이 아니야.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매 분마다 더 커졌다. 나무가 충격으로 인해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감은 선실을 돌아다니며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헐거워진 물건들을 고정했지만 평소만큼 확신에 찬 모습은 아니었다. 그때 나는 배가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느꼈다. 물 위를 나아가던 평범한 느낌은 즉시 사라졌고 우리는 바다가 우리 주위를 움직이는 동안 정지 상태로 떠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움직임 부족 외에는 모든 것이 잔잔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 배는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우리 주위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사방에서 우리 선체를 강타하는 파도를 만들어냈다. 김영감은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10분.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전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우리 위 가판에서 나는 새로운 소리와 함께 더욱 커졌다. 발소리가 나무 판자를 빠르게 가로질러 움직였다. 이전에 들었던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느린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앞뒤로 달리는 듯한 빠른 움직임이었다. 발소리와 함께 발톱이나 손톱이 가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처음에는 배 밖에서, 바람이나 바다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점점 커져 마침내 선실벽 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모두 긴급하게 들렸다. 모두 내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민준아, 김영감의 목소리가 우리를 둘러싼 소리의 혼돈을 꿰뚫었다. 창문들을 확인해봐. 나는 가장 가까운 포트홀로 가서 김영감이 이전에 설치했던 블라인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작은 틈새로 달빛에 비친 갑판이 보였고
내가 본 것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우리 창문 바로 밖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3명의 똑같은 흐르는 드레스를 입은 형체들이 선실 주위에 서 있었고, 각각은 느리고 이상한 움직임으로 창문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선명하게 볼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세부 사항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흐릿해졌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함께 움직였다. 여기 있어요. 나는 블라인드를 다시 내리며 말했다. 여러 명의 여자들입니다. 우리를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김영감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창문들을 확인하러 갔다. 각 창문에서 그는 흰옷을 입은 형체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모두 같은 유혹하는 몸짓을 하고 있었다. 모두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아래에서 선체를 강타하자 배가 흔들렸다. 이것은 이전 공격에서 경험했던 체계적인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의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여러 개의 충격이 동시에 배를 흔들었고, 강철을 긁는 익숙한 발톱 소리가 동반되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발톱이 한꺼번에 작동하여 긁는 소리는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연속적인 비명으로 변했다. 모든 규칙, 모든 위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들리도록 소리쳤다.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김영감은 그 옅은 파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를 만난 이래로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일지도 모르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밤이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지막 밤에 이걸 시도하지. 문 두드리는 소리는 너무 커서 불가능할 정도였다. 나무는 이제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고, 경첩 주위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렬해졌으며, 내 이름을 점점 더 많이 부르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절실히 듣고 싶은 것들을 약속했다. 창밖의 여자들은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몸짓은 더욱 긴급해졌다. 그들의 흰 드레스는 이상하게 움직였고, 이제 갑판을 휩쓸고 있는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덮개로 가려진 포트홀을 통해 나는 그들이 우리 은신처 주위를 함께 움직일 때 그들의 창백한 피부와 흐르는 머리카락의 섬광을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선체를 공격하는 생명체들은 더욱 강하게 타격했고 배를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리벳이 터지는 소리와 금속판이 분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발톱이 강철판 사이의 틈새로 파고들면서 긁히는 소리는 지난 공격보다 확실히 더 깊었다. 더 많은 방어막이 필요해요. 나는 압도적인 감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생각하려 애쓰며 말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보관함으로 갔다. 그는 추가 잠금 장치와 보강판을 꺼내 그중 절반을 내게 던졌다. 모든 구멍을 잠가라. 그가 소음 위로 외쳤다. 모든 자물쇠를 다시 확인해라. 우리는 선실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이미 잘 보호되어 보이던 창문과 문에 추가적인 보안을 더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모든 소음과 소동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는 동안에도 내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갑판을 질주했고, 속삭임은 긴급한 애원을 계속했다.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했고, 아래의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우리 선체를 찢어발겼지만 나는 놀랍게도 혼란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할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보안 조치를 거듭 확인할 때 내 호흡은 안정되었다. 첫 번째 이상한 만남에서 느꼈던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를 살려준 규칙들을 생각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극심한 압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규율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상황이 침착할 때는 간단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이 모든 감각을 공격하는 동안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심각한 정신력을 요구했다. 김영감은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나는 그의 얼굴에서 승인의 표정을 포착했다. 그는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정기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이 공격을 일반적인 예정된 사건처럼 다루었다. 그의 침착함은 속삭임이 너무 커지거나 손짓하는 형체들을 무시하기 너무 힘들어질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는 마지막 보강, 잠금 장치를 설치하며 물었다. 김영감은 시계를 확인했다. 2시간 18분 남았다. 2시간. 나는 선실벽에 등을 기대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에 대비했다. 공격은 늦춰지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정확히 새벽 5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시간에 남은 모든 순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내 창밖의 여자는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변하고 흐릿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은 다른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 말을 했지만 나는 그녀의 입술이 내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손을 들어 유리에 빛나는 듯한 모양을 그렸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돌려 김영감의 시계에 집중했다. 꾸준한 째깍거리는 소리는 내가 따를 수 있는 박자를 주었고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는 대신 초화분을 세게 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움직이고 있었고 매 째깍거림마다 우리를 새벽과 안전에 더 가깝게 데려갔다. 아래의 생명체들은 공격할 새로운 영역을 찾았고 나는 선체의 일부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손상은 통제된 상태를 유지했고 선실 수준까지 완전히 뚫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이 배를 이런 종류의 공격을 처리하도록 만들었고 중요한 부분을 강화하면서 표면 손상으로 생명체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새벽 4시경. 공격은 유지하기에는 너무 강렬해 보이는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가 2주 동안 바다에서 본 모든 초자연적인 위협이 이제 한꺼번에 여기 있었고 영리하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도당하는 대신 나는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연구하고 다음에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노크 소리는 몇 분마다 다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따랐다. 여자들은 선실 주위를 교대로 움직였고 항상 최소한 한 명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속삭임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더 커졌다가 매우 조용해지고 다시 시작되었다. 아래의 생명체들도 계획을 따르는 것 같아요. 특정 선체 부분에 집중했다가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기죠. 나는 노크 소리가 잠시 멈춘 동안 김영감에게 말했다. 언제나 그랬지. 그가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43분 남았다. 새벽 5시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이 초자연적인 힘들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패턴을 배우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기심과 분석적인 사고가 함께했다. 마지막 몇 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김영감의 시계는 꾸준히 새벽을 향해 나아갔다. 새벽 4시 58분. 그는 라디오로 가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볼륨을 조절했다. 4시 59분. 그는 선실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가 알아차리도록 배운 완전한 해제 신호를 확인할 준비를 했다. 정확히 새벽 5시 정각. 그의 시계에 따르면 모든 것이 멈췄다. 침묵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완전해서 내 귀에는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노크도 발소리도 속삭임도 아래에서 긁히는 소리도 없었다. 배의 정상적인 전진 움직임이 즉시 재개되었고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격렬한 흔들림이 멈췄다. 덮개로 가려진 창문들을 통해 이른 아침 햇살이 갑판에 비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영감은 첫 번째 창문을 확인하기 전에 꽉 찬 10분을 기다렸다. 그가 갑판이 깨끗하고 여자들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가 방어막을 제거하고 선실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우리가 마침내 갑판으로 나왔을 때 손상은 사방에 있었다. 발톱 자국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고 이전에 어떤 공격보다 깊고 심각했다. 수십 가지 다른 패턴의 발자국이 나무 판자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공격으로 인한 모든 손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작동하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김영감은 자세한 보고서를 읽는 사람처럼 손상을 살피며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 밤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던져 너가 무너지는지 보는 거지. 나는 선체를 완전히 뚫고 들어오기 몇 밀리미터 전까지 온 홈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재앙에 가까웠는지 이해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선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칙을 어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지. 김영감은 시계를 확인하고 포틀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실종자 보고서의 일부가 됐어. 우리가 함께 장비를 고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그 유료깁 시간의 고통스러운 시련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해서 이상한 일자리를 택한 절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규칙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황이 미쳐 날뛸 때에도 집중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 바다의 초자연적인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 숨겨진 세계에 누가 속하고
누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5가지 규칙을 마지막으로 읽었다. 각 줄은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지식을 나타냈지만 그것들은 또한 혼돈에 굴복하는 것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직면했을 때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엔진을 시동 걸고 마리아의 꿈을 포틀랜드 항구로 향하게 했다. 나를 시험하고 살려준 바다를 뒤로 하고 떠났다.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태양은 더욱 밝아졌고 갑판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이상한 만남으로 인한 혼란을 말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2주 전 어떤 일이든 절박하게 찾아 헤매던 부두를 걷던 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안정적인 일자리나 은행 예금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았다. 나는 옛 규칙을 따르면 살아남을 수 있고 똑똑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태평양은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지만 위험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짐작하지 못할 것들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나는 이 바다 아래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내 자리를 얻었다. 나는 이제 내가 그저 일자리를 찾은 것 이상임을 이해했다. 나는 미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곳에서 5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집에 돌아오는 것과 이 치명적인 바다에서 사라진 모든 사람들처럼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